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많은 청춘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 또 그 감정의 무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 청춘을 위한 위로와 처방,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이 그냥 뭐 힘내라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왜 힘든지, 그 현실이 어떤지 이걸 먼저 좀 들여다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실 진단이 먼저죠. 뭐랄까 끝없이 그냥 쉬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실수하면서 자꾸 약자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 또 그 예전 드라마 미생처럼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런 불안감 같은 거요. 당신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글이 진단하는 청춘의 현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구체적인 처방들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 현실 진단, 이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는데요. 네네. 지난 2월 기준으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청년 실업률은 7%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수치만 보면 그렇죠. 근데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자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좀 주목할 점은 1년 넘게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글쎄요, 이 글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 쉬었음의 주요 원인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짚고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보시다시피 원하는 일자리 혹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둘째는 교육이나 자기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잠시 멈춘 경우도 있고요. 셋째는 번아웃. 아시죠? 완전히 그냥 소진되어 버린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창 에너지가 넘쳐야 할 시기에 의욕을 잃고 어떤 무기력감에 빠지는 청춘들이 많다는 건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예전 드라마 미생의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아, 네. 미생. 미생,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상태. 뭐 비정규직 문제, 학력 차별, 관계의 어려움, 또 불투명한 미래, 과도한 업무. 네, 그렇죠. 드라마 속 인물들이 끊임없이 완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이 참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도 인용된 대사가 있는데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할 길은 길이 아니다. 이 대사가 딱 떠오르네요. 네, 인상 깊은 대사죠. 어쩌면 많은 청춘들이 여전히 이 미생의 길목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오늘은 미생인가요? 아니면 완생에 조금 더 가까우신가요? 이런 현실 속에서 글은 이제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빌려서 삶의 본질에 대한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칼포퍼요? 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 해결의 연속. 그렇죠. 마치 퍼즐을 풀어나가는 과정처럼 우리 삶이라는 게 문제에 부딪히고 또 위기를 겪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뭐랄까 문제 해결사로 태어난 걸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 듣기에는 뭐 그럴듯한데 근데 매일 부딪히는 현실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물론이죠. 이 글에서도 직장 생활을 전쟁터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에 비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간극. 그게 청춘들이 느끼는 고단함의 핵심일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은 이제 옛말이고 미래는 불안하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엄청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포퍼의 관점은 삶의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당장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위기가 때로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극심한 위기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혁명적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진리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나로 태어나는 거죠. 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특히 그 기업 고가는 늘어나도 가계 통장은 마이너스다. 이 표현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죠. 공감 가는 표현이죠. 나라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버거울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일하고 싶어도 괜찮은 일자리는 별로 없고 퇴근해도 돈 걱정,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고요. 맞아요.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야근은 당연하고 휴가나 육아휴직은 눈치 보면서 써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약자는 눈치를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만남의 의미인데요. 만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소명, 그러니까 삶의 과제이자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릴 때 밤하늘의 별 보면서 꿈꿨던 별들의 동화, 뭐 파도 보면서 느꼈던 경이로움, 바다의 영상, 이런 순수한 감동은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모래성을 쌓던 그 열정, 세상 모든 게 신기했던 호기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뭔가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반복되는 일상과 권태. 그래서는 쳇바퀴 도는 권태라고 표현했던데요. 맞아요. 결국 만남이 깊은 체험이나 지혜를 주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관계나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 쉬운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를 인용하면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아, 만남이 소명이 아니라 짐이 되고 꿈꿨던 낙원이 생존의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미생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현실 진단과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거쳐서 이 글은 아주 흥미로운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바로 청춘 그 자체에 대한 정의인데요. 네. 도울 김용욱 선생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신선했어요. 네, 그렇죠. 청춘은 중에서 화로 가는 발의 과정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쉽게 풀어오면 이렇습니다. 네네. 중은 어떤 가능성이든 품고 있는 상태.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잠재력, 그러니까 미생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화는 조화로운 상태, 제자리를 찾은 상태, 완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아하. 중요한 것은 중에서 화로 가는 그 과정, 바로 발인데요. 근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동력은 불화, 즉 어긋남, 부조화, 갈등에서 나온다는 해석이에요.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은 청춘이라는 시기 자체를 바로 이 불화와 동일시한다. 이 부분이 정말 네, 맞습니다. 청춘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나를 찾아 방황하고 아파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시기. 와, 이건 진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청춘의 방황이나 고통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데 이 글은 그 불화 자체가 청춘의 본질이자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청춘의 불화가 없으면 문명은 활력을 상실한다. 이 문장이 또 그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청춘의 그 불안정해 보이는 에너지, 그 갈등과 모색이야말로 사회 전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이라 어려움이 단지 실패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청춘다운 상태일 수 있다. 네, 오히려 가장 청춘다운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단하고 불화가 가득한 청춘의 시기를 그럼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이제 이 글이 제시하는 세 가지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 이게 참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처방의 시작은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와 얽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위안과 객관성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조 탓만 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재미있는 사고 실험 같은 것도 제안하던데요. 아, 네. 그거 흥미롭죠. 만약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지? 하고 역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해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는 거군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뭘 해야 할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 라고 묻는 것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줄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없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땐 왜 괜찮았지? 이렇게 자문하면서 문제 자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예요. 가치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성공, 사랑, 우정,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놀이나 휴식 같은 것들이요. 행복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구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자, 어떻게든 인생을 인생답게 설계하자,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처방은 제목부터가 흥미롭습니다. 현재를 즐기자인데 부제가 왕처럼 사는 노예가 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하, 네. 비유가 재미있죠. 그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주인, 남이 시키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 노예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노예? 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주인으로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렇다면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여기서 왕처럼 사는 노예라는 역설적인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주체성을 잃지 말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선택이요? 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까 홍차를 마실까 같은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요. 이런 소소한 선택의 자유, 글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 아닌 자유를 충분히 누리라는 거죠. 자유 아닌 자유? 네,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때로는 조연의 편안함을 즐기고 큰 지혜보다는 작은 지식에 기뻐하고 심지어 근거 없는 희망이나 무책임한 위로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이런 걸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운명을 사랑하자고요. 내 운명을 사랑하자.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러나 노예라는 것만은 잊지 말자.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환상에 빠지지는 말되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대한의 존엄과 자유를 찾으라는 거죠. 인용된 수메르 격언이 있잖아요. 네. 노예처럼 사는 왕이 있고 왕처럼 사는 노예가 있다. 이게 이 메시지를 딱 함축하는 것 같아요. 노예처럼 사는 왕, 왕처럼 사는 노예.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으로 가보죠. 목표가 아닌 목적을 가지자. 아,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늘 목표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오늘 할 일, 이번 주 성과, 올해 계획,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정작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처방은 멈춤을 제안합니다. 그래 보면 가끔 정거장에 앉아 갈 데 없는 사람이 되자 지나가는 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멈추어 서서 바라보자. 네. 이렇게 당장의 목표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텅 빈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더 근본적인 질문, 즉 내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군요. 목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에 가깝다면 목적은 왜 사는가, why에 대한 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 잃은 떠도는 배와 같다고 글은 비유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짜 삶, 즉 의미와 가치를 희생시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글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는 새를 진주로 던져 맞추겠는가? 네, 그 질문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뭐냐면 사소하고 일시적인 목표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에 매달리느라 정말 소중한 삶의 목적이라는 진주를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지 발견해 보라는 그런 초대인 셈이죠. 오늘 저희는 이후경님의 글을 통해서요. 쉬었음, 미생, 전쟁터 같은 청춘의 현실 진단부터 시작해서 삶과 젊음을 문제 해결, 만남, 그리고 불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통찰, 마지막으로 구조인식과 주체적 행동, 왕처럼 사는 노예되기, 그리고 목적 찾기라는 세 가지 처방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어쩌면 당신의 그 고단한 미생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반짝이고 있는 완생의 조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당신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떠도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만의 등대, 즉 삶의 목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왕처럼 사는 노예의 작은 자유를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